나는 또 그전처럼 조용한 생활을 하며 얼마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지냈습니다. 다만 항상 주위를 잘 살피며 되도록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나갈 때는 언제나 야만인들이 오지 않는 섬 동쪽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섬을 탈출하려는 계획으로 머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정말 내 머리는 원래부터가 괴상해서 스스로를 이상하게 만들 일만 생각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난파선에는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가볼 만한 값어치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가보고 싶어지곤 했습니다. 만약 내가 살레에서 도망친 배가 그때 있었더라면 벌써 바다에 뛰어들었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느님과 자연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상태를 만족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병과 같았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그것을 되풀이하다가 이와 같은 비참한 환경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이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병입니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자면 나이가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호되게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내 경우도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도 병이 낫지 않아 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며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려고 했는가를 얘기하는 것도 아직 남아있는 내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난파선까지의 항해를 끝내고 해안 집에 돌아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많은 금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에스파냐 사람이 오기 전까지 페루토인에게 금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내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섬에 온 지 24년째의 3월, 우기에 들어간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몸이 아무데도 불편하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기분도 가라앉아 있는데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들지 않은 채 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일과 앞으로의 일을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만인의 발자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었던가. 처음에는 야만인이 이 섬에 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위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했습니다. 특히 하느님의 한없는 은혜의 덕분이라고 깨달은 것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나는 섬에서 오랜 세월 동안 늘 야만인의 위험을 모르고 살았고 또 하느님은 그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쯤일까? 그들이 살고 있는 바다 저쪽 육지는 섬에서 얼마만한 거리일까? 어째서 이 외딴 섬에까지 오는 것일까? 어떤 배를 타고 오는 것일까?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야만인이 여기까지 오니 나도 그쪽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만인이 살고 있는 데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붙잡히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붙잡히게 될 듯하면 어떻게 도망칠 것인지 이런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그쪽으로 건너가고 싶은 생각만 꽉 차서 그보다 비참한 때는 없었고 그보다 더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쪽 해안에 도착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디선가 기독교 신자의 배를 만나 구조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괴로움은 한꺼번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혼자 외롭게 사는 괴로운 생활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 초조해진 까닭이어서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그 가르치심에 따르자는 생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2시간이나 계속 생각하고 있는 동안 너무 흥분해서 온몸이 확확 달아오르고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그런 일만 줄곧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저쪽 해안에라도 건너가는 꿈을 꿀 것 같았으나 나는 전혀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해안에 배가 2척이 있었는데 11명의 야만인이 상륙해서 역시 그들이 데려온 또 한 야만인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만인이 갑자기 달아나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앞 숲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야만인들은 그가 숲속으로 도망간 것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그 야만인 앞에 나가 기운을 내게 해주려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사다리를 가리키며 담을 넘어 들어가게 하여 굴로 데리고 가서 내 하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내가 나를 안내하여 배는 어떻게 저으며 식량은 어떻게 해서 손에 넣고 어디에 가면 식인종이 살고 있는가 따위를 모두 가르쳐 준다는 데서 잠이 깨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좋아 못 견디었었던 만큼 꿈인 줄 알았을 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을 꾸고 나서 섬을 탈출하려면 우선 야만인을 하나 손에 넣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야만인들이 잡아먹기 위해서 여기에 데려온 놈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많은 야만인들을 모조리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실패할 염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무서웠습니다. 나는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어떻게도 작정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섬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만 강하게 치솟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만인을 하나 손에 넣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틈만 있으면 망을 보러 나갔습니다. 나는 대개 섬 서쪽이나 서남부 끄트머리까지 나가서 배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먼저 번같이 단념할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게 될수록 어떻게든지 해보자는 기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야만인을 발견한다든가 야만인에게 발견당한다든가 하는 일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내 쪽에서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나 셋이라도 내 노예로 삼아 내 말을 듣게 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1년 반이나 지나 모처럼 생각한 계획이 헛된 것이 되려는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이 있는 쪽 해안에 5척의 배가 끌어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타고 온 사람들은 상륙해버렸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5척이면 적의 수가 너무 많아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척에 5~6명, 많을 때는 그보다 더 타는 수가 있으니까 20~30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많은 적을 혼자서 상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으로 돌아가 전부터 결정해두었던 대로 야만인이 습격해오면 언제라도 상대에 싸울 수 있게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총을 사다리 옆에 두고 언제나처럼 사다리를 이용해서 바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나는 머리를 숙여 야만인들에게 발견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망원경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3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모닥불에다 무슨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무슨 고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을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배에 묶여있던 두 가엾은 야만인을 죽이기 위해서 끌어냈습니다. 한 사람이 몽둥이에 맞아 금방 쓰러지자 두세 명이 그것을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다른 한 사람이 벼랑간 무섭게 우리 집이 있는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실 나는 그때 무서웠습니다. 그 산의 뒤로 야만인들이 쫓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꿈에서 본 대로 산에는 필경 우리 숲으로 달려와 숨겠지만은 거기까지 야만인들이 쫓아오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쫓아오는 것은 세 사람뿐이었으므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산에는 쫓아오는 친구들보다 발이 훨씬 빨랐습니다. 그대로 30분만 달리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기운이 났습니다. 그러나 산에는 내가 난파선에서 짐을 가지고 와서 육지에 올린 후미진 곳으로 달렸으므로 그곳을 헤엄쳐 건너지 못하면 붙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닿자 힘차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헤엄쳐 건너 올라와 다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빨랐습니다. 쫓아오던 3명 중 2명은 헤엄을 칠 수 있었으나 하나는 헤엄을 못 치는 모양으로 거기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오던 길로 슬슬 되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그 후에 벌어진 일로 비추어 볼 때 그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쫓아오던 2명은 도망오는 놈보다 후미진 데를 건너는데 곱절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동안 이제야말로 한 사람의 하인, 친구도 조수도 될 수 있는 인간이 손에 들어오는 기회다. 하느님은 나에게 이 가엾은 야만인을 살려주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다고 깊이 느꼈습니다. 나는 황급히 사다리를 내려 바위산 밑에 두고 온 2자루의 총을 들고 다시 바위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샛길로 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나는 도망하고 있는 야만인과 쫓아오고 있는 야만인 사이에 들어가 도망하고 있는 사내를 불렀습니다. 그는 획 돌아보았습니다. 나를 보고 깜짝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해보이고 나서 쫓아오는 사람들 쪽으로 주의 깊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대뜸 앞선 사내를 총대로 내리쳤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겁내어 될 수 있는 한 총을 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놈들이 있는 데와는 너무 먼 거리여서 안 들릴지도 모르고 또 설사 들리더라도 연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것 같았습니다. 한 사람을 쳐 눕히자 또 하나는 겁을 먹고 멈춰섰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어서 막 나를 쏘려고 화살을 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는 단 한 발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도망온 야만인은 적이 둘 다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총소리와 총끝에서 불이 뿜는 것을 보고 벌벌 떨며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가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내가 손짓으로 부르자 내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으나 한 발 왔다가는 서고 또 한 발 왔다가는 서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떨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적과 마찬가지로 죽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손짓으로 불러 손짓 발짓으로 나를 겁낼 필요가 없다고 알려줄 셈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다가오다가 10걸음가량 더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숨을 건져준 것을 감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면서 더 가까이 오도록 손짓을 해보이자 가까스로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더니 내 발을 들어 제 머리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제까지나 내 노예가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워 온갖 몸짓을 하며 그로 하여금 기운이 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대로 때려 눕힌 야만인이 아직 죽지 않은 모양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와준 야만인에게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무슨 모를 소리를 짓거렸으나 내 귀에는 아주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내 목소리 이외에 25년 만에 처음 듣는 사람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쓰러졌던 야만인이 이미 일어나 있었고 내가 도와준 쪽은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또 한 자루의 총을 들어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도와준 야만인은 내 허리띠에 매달려 있는 칼을 빌려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게서 칼을 받아든 그는 적에게로 달려가 독일의 목치기 선수도 어림없을 만큼 날쌘 솜씨로 일격에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사내는 적의 목을 베고 나서 승리의 뜻인 듯 웃으며 나에게 와서 알 수 없는 몸짓을 하며 적의 머리와 함께 칼을 놓았습니다. 그가 제일 놀란 것은 내가 또 한 사내를 그렇게 먼 거리에서 죽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거기에 가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손짓으로 가보고 오라고 하니까 그는 적이 쓰러져 있는 곁에까지 가서 깜짝 놀란 듯 적의 시체를 들여다보다 한쪽으로 굴려보고 또 반대쪽으로 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총 맞은 자리를 조사했습니다. 가슴이었는데 상처는 있어도 피가 별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적의 활과 화살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다른 야만인들이 쫓아올지도 모른다 싶어 그 자리를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뒤에서 오는 놈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시체를 묻어버리자는 몸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손짓을 하니까 그는 손만 가지고 시체 하나를 묻을 만한 큰 구멍을 눈 깜짝할 사이에 팠습니다. 시체를 그 속으로 끌고 가 묻고 또 한 시체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불과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를 데리고 해안 집 쪽이 아닌 섬 반대쪽 굴 속으로 갔습니다. 굴에 도착하자 나는 그에게 빵과 건포도를 주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는 모래 위를 뛰었기 때문에 목이 어지간히 말라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풀간 위에 담요를 덮어놓은 데를 가리키며 잘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가끔 자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이 가엾은 사내는 거기에 누워 곧 잠들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얼굴 생김새나 체격도 훌륭했습니다. 손발은 똑바로 뻗쳐 늠름했습니다. 키는 큼직한 편이고 나이는 26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밉살스러운 데가 없이 사내답고 훌륭했습니다. 웃으니까 유럽인과 같은 애교와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털은 곱슬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마는 넓고 높으며 눈은 반짝반짝 빛나 영리할 것 같았습니다. 피부는 까맣지 않고 갈색이었으나 아메리카 토인같이 기분 나쁜 노란 갈색이 아니고 올리브 빛에 가까웠습니다. 윤이 나고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어딘지 기분 좋은 빛깔이었습니다. 살찐 둥그런 얼굴에 코는 작았으나 흑인같이 펑퍼짐하지 않고 입도 순한 모양을 하고 있고 입술도 얇고 깨끗하고 가지런한 이빨은 상아같이 새하였습니다. 그는 30분가량 잔 후 굴에서 나와 내 곁으로 왔습니다. 나는 곁에 울타리 안에서 염소젖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달려와서 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짓 발짓으로 깊이 감사하며 무엇이라도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머리를 땅에다 대고 먼저 번에도 한 것과 같이 내 발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살아있는 한 나에게 몸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나는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그가 썩 마음에 들었다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이윽고 나는 그에게 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의 목숨을 구해준 날이 금요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골라붙인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마스터라는 말을 가르쳐 나를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또 예와 아니오라는 말과 그 뜻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염소젖을 넣어서 주며 그가 보는 앞에서 염소젖을 마시고 빵을 거기에 적셔 먹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빵을 한 덩어리 주었습니다. 그는 곧 알아차리고 내가 한 대로 한 뒤 썩 맛이 좋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날 밤은 굴에서 잤습니다. 이튿날 이제부터 옷을 입혀줄 생각임을 알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으므로 옷을 입는다니까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어제 적들의 시체를 묻은 데를 지나가게 되자 그는 그것을 가리키며 시체를 파내어 먹으려는 몸짓을 했습니다. 나는 아주 골인한 신용으로 그런 짓은 안 된다고 해보이며 곧 거기서 떠나기를 명했습니다. 그는 곧 내 명령을 따랐습니다. 나는 그를 데리고 야만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러 바위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들이 있던 곳은 곧 알 수 있었으나 그들은 보이지 않고 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두 친구를 찾지도 않고 돌아가 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보다 용기가 나고 또 호기심이 나서 야만인들이 있던 데까지 가보았습니다. 물론 프라이데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에게는 칼을 한 자루 들려주었습니다. 또 그가 활을 잘 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활과 화살을 둘러매게 하고 총도 한 자루 매게 했습니다. 나도 총을 두 자루 가졌습니다. 나는 야만인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보고 너무나 잔인한 광경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었으나 프라이데이는 아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근방에는 사람의 뼈가 흩어져 있고 땅바닥은 피투성이인데다가 먹다가 남긴 구운 고기 찌꺼기가 너저울했습니다. 두개골이 3개, 손이 5개, 다리뼈가 3, 4개, 그 밖에 온갖 뼈다귀가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야만인들이 승리의 잔치를 베푼 자리였습니다. 프라이데이가 몸짓, 손짓으로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4명의 포로를 데리고 왔는데 그중 3명이 잡아먹히고 4명째가 그였던 것입니다. 그 야만인들과 그 이웃나라, 즉 프라이데이도 그 노예 중에 하나였던 나라의 임금과 큰 전쟁이 벌어져 적은 많은 포로들을 끌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프라이데이도 그 포로였던 것입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뼈와 고기 부스러기들을 한데 모으게 하여 그 위에 불을 질러 모두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아직 식인종이었으므로 그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가 그런 눈치를 보이면 내가 크게 성을 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만약 그가 그런 짓을 한다면 죽이겠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 해안의 집으로 돌아와서 프라이데이에게 옷을 입혀주기로 했습니다. 우선 난파선에서 꺼내온 고급 선원의 큰 상자에 들어있던 아마포 바지를 프라이데이에게 주었습니다. 조금 고쳤을 뿐인데 몸에 꼭 맞았습니다.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조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 토끼 가죽으로 모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모양이 꽤 괜찮았습니다. 이것으로 대충 옷을 입게 되어 그는 주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 몹시 거추장스러운 듯 했으나 조금 헐겁게 고쳐주었더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 다음 그를 어디서 살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도 기분 좋고 나에게도 안전하기를 바라서 이중으로 된 울타리 안에 작은 텐트를 쳐주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뒷곁에 있는 굴로 들어갈 수 있었으므로 입구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판자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프라이데이가 집 안에 있는 나한테까지 오려면 큰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나는 잠을 깰 것입니다. 그 무렵에는 안쪽 담 위에 긴 말뚝을 여러 개 걸쳐서 텐트 위에 제대로 된 지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무기는 매일 밤 내가 있는데 갖다 놓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정말 충실한 하인으로서 마음으로부터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을 내거나 앵돌아지거나 무엇을 숨기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었고 마치 아버지를 대하듯 언제나 온순하게 나를 대해주었습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짓으로서 여러 번 증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를 조금도 경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프라이데이를 보며 나는 이상해서 못 견딜 일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의 인간은 모두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하느님은 일부분 사람에게만 능력과 영혼을 제대로 가지게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그 많은 사람들은
교육받은 우리보다 더 순진하게 그 힘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데이라는 한 가엾은 야만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훨씬 더 많이 구원받아야 할 몇백만이라는 인간에게 어째서 하느님은 그 깊은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것일까? 나는 하느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나는 한 친구가 생긴 것이 몹시 기뻤습니다. 나는 그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나와 얘기할 수 있도록 말을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아주 영리해서 열심히 배우려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그가 말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도록 하려고 무척 열심히였습니다. 잘 되어갈 때는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와 얘기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내 생활도 밝아지고 야만인에게 습격당할 염려만 없다면 평생 섬에서 살아도 좋다고까지 생각되었습니다. 해안 집으로 돌아와서 2,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사람 고기 먹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고기 맛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르고 있던 새끼 염소를 잡아서 요리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암염소가 새끼 염소 2마리와 함께 나무 그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의 어깨에 손을 얹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총을 들어 새끼 염소 1마리를 쏘아 잡았습니다. 내가 총을 쏘자 그는 몹시 놀라 전신을 떨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에게는 총 맞은 새끼 염소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조끼를 찢어 부상당하지 않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로 달려와서 알지 못할 소리로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고 그의 손을 잡아 웃어 보이고 쏘아 죽인 새끼 염소를 가리키며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어떻게 새끼 염소가 죽었는지 그가 이상히 여기고 있는 동안 다시 총에 탄환을 재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매같이 생긴 큰 새 1마리가 나무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새 쪽을 가리키고 다시 나무 밑에 땅을 가리킨 다음 새를 쏘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새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자 또 겁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탄환 재는 것을 보지 못했으므로 겨냥만 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도 다 죽어버리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총을 만지려고도 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면 총이 무엇라고 대답이라도 하는데 열심히 총에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 총에게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했던 것입니다. 그가 침착해진 다음 나는 새를 집어오라고 보냈습니다. 새는 죽지 않고 떨어진 데서 꽤 멀리까지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붙잡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새끼 염소를 가져와서 껍질을 벗기고 고기를 조금 냄비에 얹어 요리를 했습니다. 내가 조금 먹고 프라이데이에게도 주었더니 그는 무척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가 고기에 소금을 찍어 먹자 자기도 소금을 조금 입에 넣어보더니 속이 메스껍다는 얼굴로 퇴해하고 내뱉고 물로 입을 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고기에 소금을 찍지 않고 입에 넣었다가 내뱉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고기에 소금을 찍어 먹지 못하고 수프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금을 조금이라도 먹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구운 염소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영국에서 하듯이 불 양쪽에 한 개비씩 막대기를 세우고 한 개비를 그 위에 걸쳐 거기에 고기를 매달아서 빙빙 돌리며 구웠습니다. 그는 탄복하며 보고 있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절대 사람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한테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여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보리를 갈아서 체에 거르게 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빵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는 곧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빵을 구워 보이니까 역시 혼자서 잘 굽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두 사람분의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밭을 더 많이 만들어 보리 추수를 늘려야겠기에 새 땅에다가 울타리를 치기로 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보리를 많이 추수하면 배불리 먹게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잘 알아듣고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이 1년이 섬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웬만한 얘기는 주고받을 만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심부름 가는 곳의 이름 따위는 다 알아듣고 나와 곧잘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할 상대가 있는 것이 즐거웠고 아울러 프라이데이의 사람됨에도 벅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정직한 성격을 알 수 있게 되어 나는 정말로 그가 좋아졌습니다. 그도 역시 나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프라이데이가 그의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가 어떤가를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희 나라는 전쟁이 이긴 적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빙글빙글 웃으며 언제나 이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나 이긴다면 너는 왜 포로가 되었는가 하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때의 대화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프라이데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주 이긴다. 나, 어떻게 이겨? 만약 너희 나라가 이긴다면 너는 왜 붙잡혔느냐? 프라이데이, 내가 있었던 곳 적이 우리보다 많아. 적 하나, 둘, 셋. 그래서 나는 붙잡혔다. 우리나라 1000, 2000 많이 잡는다. 나, 그럼 왜 너희 나라 사람들은 구해내지 못했는가? 프라이데이, 적 하나, 둘, 셋. 날 데리고 달아난다. 우리나라 배 없다. 나, 그럼 프라이데이, 너희 나라에서는 잡아온 포로를 어떻게 하는가? 역시 어디에 끌고 가서 잡아먹는가? 프라이데이,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 잡아먹는다. 모두 먹어버린다. 나, 어디에 데리고 가서 잡아먹는가? 프라이데이, 다른데, 생각이 나는데 간다. 나, 여기에 오는가? 프라이데이, 여기에도 온다. 다른 데도 있다. 온다. 나, 너도 온 적이 있는가? 프라이데이, 그래, 여기에 왔다. 그는 섬 서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섬 저쪽에 왔던 야만인 가운데 프라이데이도 끼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나는 용기를 내어 프라이데이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더니 그는 그때의 일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0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와 아이 1명을 잡아먹었을 때 그도 함께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수무를 말할 줄 몰랐기 때문에 수만큼 돌을 늘어놓아 보였습니다. 나는 섬에서 저쪽 해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배가 무사히 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위험한 일은 없고 배는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다 안으로 좀 들어가면 조류가 있고 바람도 있는데 아침 나절에는 방향을 바꾸지 않다가 오후에 반대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밀물과 썰물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것은 오리노코 강의 물길 때문에 생기는 밀물 썰물이었습니다. 섬은 오리노코 강의 어귀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섬의 서쪽과 서북쪽에서 보이는 육지는 트리니다드 섬으로 이 섬은 오리노코 강 어귀의 북쪽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근방의 육지와 사람들과 바다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이웃나라에 살고 있는 종족의 이름도 물어보았으나 다만 카르브스라고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카리비아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지도에는 아메리카의 오리노코 강 어귀에서 기아나를 지나 센트마르타에 이르는 지방에 이 인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 프라이데이가 달보다 더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지는 곳보다도 더 저쪽이라는 뜻으로서 그들의 나라의 서쪽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거기에는 나 같은 수염을 기른 백인이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에스파냐인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에스파냐인이 잔인한 것은 아메리카 여러 민족 사이에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섬에서 백인이 사는 곳으로 갈 수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배 2척이면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보통 통나무 배에 곱절 크기 배가 있으면 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기뻤습니다. 언젠가는 이 야만인의 도움을 받아 섬에서 탈출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데이가 오고 나서 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와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종교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내가 한 말의 뜻을 이해 못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